2021년 제2회 샌드 동북아 국제포럼이 11월 5일 서울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 병행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사단법인 샌드 연구소가 주최하고 통일과 나눔 재단이 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찬으로 열렸습니다. 동북아 전략 환경 변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샌드 동북아 국제포럼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나종일 가천대 석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샌드 동북아 국제포럼에서 최경희 샌드 연구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종원 와세다대 한국학 연구소장과 정지용 푸단대 한국연구원장이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토론자로 윤석정 국립외교원 연구교수, 이수훈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 연구소장, 최재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포럼을 주최한 최경희 샌드 연구소장이 개회사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사단법인 샌드 연구소가 주최하는 동북아 국제 환경 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평화통일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의 샌드 동북아 국제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외기빈 여러분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영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샌드 연구소장 최경희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샌드 동북아 국제포럼은 한반도의 국제 환경과 주변 정세의 역학관계를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우리의 선택을 탐색하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최경희 소장은 이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과 동북아 정세가 매우 복잡하다며 포럼 개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침체 겪고 있는 이런 가운데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롭게 부각되는 미중 갈등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미와 북한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요청되고 한일 관계는 과거보다 미래지향적인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합니다. 지정학적 가치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스스로 능동적으로 창출할 때 더 커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이제 주변 환경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덫의 가치의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국제 환경의 변화와 한반도의 최선의 선택을 논하는 이 자리가 아무쪼록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유익하고 발전적인 결실로 이어지시길 기대합니다. 이종원 와세다대 한국학 연구소장은 미중 전략 경쟁과 일본 대외 정책의 진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종원 소장은 과거 냉전은 유럽이 최전선이었지만 미중 사이 새로 떠오르는 신냉전은 일본이 최전선이라는 발언들이 일본 정치권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은 그러나 바이든의 대중 강경 외교는 과거의 냉전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이든의 미국도 중국에 대한 대결 정책을 이야기하고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고 전체주의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 냉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미중 사이에 미소와는 비교될 수 없는 정도의 경제적인 상호 의존이 있고 또한 옛날 냉전기와는 다르게 소련은 군사적으로는 강했지만 경제적으로 약했지만 현재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점점 대조하고 있지만 경제력은 오히려 미국과 대등하고 또는 이것을 능가할 정도의 그런 힘을 기르고 있다 하는 면에서 옛날 냉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미국의 정책에도 또한 미국과 연계 세계 다른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정책에도 어떤 전략 경쟁
신냉전적인 것이 나타나지만 이전과 같이 완전히 흑백 논리 구분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이 입체적인 모양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여러 나라들의 외교 정책에도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미국이 대중포위를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 실현에 이어 일본이 가진 잠재력을 전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일 공동성명에서 포인트는 생카구 열도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일본의 관심을 미국과 더불어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일본의 관심을 미국과 더불어서 명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69년 닉슨 사또 성명 이래 최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에는 최초입니다. 상당히 역사적인 전환이라고 봅니다. 이때까지는 타이완 문제는 거의 타부시하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공개적으로 국교정상화 이후에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를 했다. 이 소장은 미일 양국이 경제 안보에 대해 중시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을 중요한 특히 이 전략물자 첨단 분야에서 이 중국을 떼어낸다는 디커플링 한다는 움직임인데 그것이 이번 미일 공동성명에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으로 보면 일본이 그동안 미일 동맹에 의존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고 할 때 자주 썼던 것이 정경분리라는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 경제와 안보를 결합시키면 일본의 전통적인 정경분리가 좀 다른 모습으로 돼야 되고 또 하나의 전환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 소장은 미일 양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틀을 유지하면서 쿼드 또는 G7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대중 견제의 전선에서 일본이 받는 압박을 줄이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시절의 틀인 인도태평양 전략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쿼드 또는 그리고 또 G7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미일을 연계하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호주, 인도 또는 아세 유럽 등과 연계하면서 틀을 만들어 나간다. 실질적으로 유럽 주요 국가의 실질적인 연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일 동맹만 가지고 강화해서 중국과 대결을 하면 일본이 받는 압박이 클 수가 있으니까 유럽이 가지는 지금 점점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경향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유럽과 연계하면서 G7과도 연계하면서 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 비교적 일본이 받는 압박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지용 푸단대 한국연구원장은 중미 경쟁과 중국의 한반도 외교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정지용 원장은 우선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미중 관계의 긴장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며 특히 한반도 정세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도 아마 인류사를 바꾸는 그런 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런 그 질병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 속에서 또 중미 관계도 세계 전체를 이렇게 흔드는 그런 그 양국의 그런 평등한 그런 긴장 관계에 이렇게 서가 있고 이러한 중미의 긴장은 이런 세계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그런 그 대사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한반도는 너무 그 외부의 영향을 많이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지역으로서 아마 중미 관계에 더 큰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 원장은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정부가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대북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너무 그게 양자택일의 그런 그 딜레마에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한국이 지금 대선 일정에 이렇게 돌입하면서 이두전에 일단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선출되었고 아마 오늘 오후에 그게 국힘당에서 아마 그게 대선 후보로 선출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선 일정에 이렇게 돌입하면서 정치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큰 의지가 이렇게 없어 보이고 심지어는 북한 요인으로 인해서 여론조사 시장에 그게 지지율 영향을 줄까봐
뭐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는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현재 대선 국면에 접어든 한국의 정치 상황을 북한도 잘 알기 때문에 한미로부터 지원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얻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 원장은 이어 한반도 문제가 중미 간 교착을 타개하는 방향으로 진전돼야 한다며 한국이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민간 정서는 중국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국이 더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2022년 중한수교 30주년을 맞으며 양국 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중국에 대해서 소위 전각을 뭐 이렇게 누르니 바가지가 뜬다는 그런 속담처럼 한반도의 오래 묵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마 중국이 그런 것도 있고 소위 방법론적으로는 지금의 기존의 북중 관계의 각종 메커니즘을 통합해서 그게 상하이 협력기구와 같은 지평력이 강한 그런 국제기구를 한반도에서 한국과 협력해서 설립하고 구체적인 그런 실무 문제 해결을 유도로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되면 한반도의 원래 묵은 그런 많은 그게 고질병 같은 그런 문제를 그게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그 중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과의 그런 대화 같은 그런 그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거 그리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게 복은 의료 민생 같은 그런 민감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만약에 그런 중간자 그런 역할을 그 조율 역할을 이렇게 도맡아 남북 대화를 이끌어 나가자는 그런 것입니다. 중국은 또 외교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면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요즘들이 뭐가 나타나고 새로운 경향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많이 변한 게 그저 과거의 연속 아닌가. 과거에도 하던 일이 조금 어떻게 두드러지게 현저하게 나타난 정도 아닌가.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학자들의 토의에서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 다 국제회의에 나서면 자기 정부 입장 옹호하고 싶습니다. 자기 정부가 좋다 그러고 그 유혹에서 학자들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이라도 현명한가 현명하지 않은가 옳은가 그른가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판단하고 제가 국제 토론장 같은 데서는 늘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 국가를 위해서도 또 인류 차원의 생각을 하더라도 정부가 하는 일이라도 옳지 않은 건 이건 좀 생각해 볼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학자들이 내놓을 수 있으면 토론이 훨씬 더 유익하고 풍요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윤석정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일 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외교의 전반적 평가에 대한 문제와 일본이 추구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향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구상이 처음 이제 아베 총리가 제시를 했었을 때는 이제 중국 견제적인 그런 안보 전략의 성격이 강했는데 2018년 후반부터 이제 20년까지 뭔가 이제 그 중일 관계 개선과 같이 이제 양립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 개념이 좀 재구성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본인 자신들의 그런 국익에 맞게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재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베 외교가 추구했던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성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상이 이제 미국의 발명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는 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강경한 자세를 내세웠지만 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이제 동맹국가와 함께 이런 체계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속을 채우는 그런 걸 하지 못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안보 면에서는 중국하고 경쟁을 하되 경제 면에서는 중국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대중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재구성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좀 상황이 좀 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안보와 경제를 포괄하는 그런 대중 경쟁 전략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일본의 그런 인도태평양 개념이 좀 다시 재구성될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더 듣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교수는 또 중국의 종전선언 지지 입장에 대해 중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비핵화 문제를 대미 경쟁의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종전선언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최근에 지지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이제 종전선언이 추진되면은 주한미군의 지위, 역할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을 텐데 중국이 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제 그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중국이 그 미중 경쟁과 그런 그 스스로 그 부상하는 그러한 국제 정세에 맞춰서 뭔가 이제 그 비핵화 문제라든지 그 한반도 문제에서 뭔가 이제 그 대미 경쟁의 외교적 수단으로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를 이제 그 외교적 과정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그 한반도 내에서의 그런 미국의 그런 그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저하시키는 것과 같이 연동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이수훈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한 미국 우선주의와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의 귀환이라는 정책이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목표는 같다며 미국의 국익의 극대화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다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제가 보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두 가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규칙 기반 자유주의 국제질서 재건을 통한 미국의 어떤 세계적 리더십 복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지구적 협치 구축을 통해서 미국의 세계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어떤 미국의 귀환과 일맥상통하는 기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수훈 교수는 미국이 다자 협력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일본보다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어떤 포괄적인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정상 간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국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그리고 대북 정책을 이 지정학적 차원에서 고려했을 때는 사실 미국의 동맹으로서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한미동맹이나 대외정책을 수립한 어떤 과정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의 어떤 그 포지션을 의식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그 사드 배치 이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에 동참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저의 어떤 판단이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 연구소장은 일본 정치에서 최근에 나타난 여러 현상 중에 탈아베적인 외교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 중에 탈아베적인 외교를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나눠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노타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노타로가 정경분리 원칙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도 했고요. 그러한 고노가 국민 여론의 70%의 지지를 받는 상당히 높은 인기를 구사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아베 정권의 몰락이 사실상은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어떤 일련의 우스갯소리 같은 말들이 좀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 아베류의 외교가 국민들에게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난 듯한 느낌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베 지지도가 좀 떨어지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의 미국 하에서 일본이 상당히 이런 미국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런 미국들이 트럼프의 미국이 장기화될 것 같다면 일본은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고민 의식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 사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과연 아시아에 대한 혹은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지, 그러한 의지와 능력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아마 그러한 고민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희직 소장은 꽉 막힌 한일 관계 해결을 위해 양자 관계에서 벗어나 다자적인 접근으로 가야 한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이제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탄소 중립부터 시작해서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글로벌 레벨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한 무대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좀 양자 관계적인 측면을 벗어나서 좀 더 폭넓게 바라보자 하는 이정훈 선생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하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최재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장은 미중 간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한미동맹과 미중 경쟁이 한국의 지정학적인 전략적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전방위적으로 지금 미중 간이 경쟁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 장기화되는 부분 속에서 결국은 한일 일본 문제도 있고 중국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이 미중 간의 경쟁이 한반도의 엄청난 위기인가, 언론은 계속해서 고래 등에 새우 등이 터지는 경우도 지금 미중 경쟁 속에서 한반도의 위기만을 지금 계속해서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뭐 위기 자료는 많으니까요. 근데 반면에 또 기회적인 자료도 있다. 즉 저희가 웅크타드에서 뭐 선진국 되고 최근에 G7 초대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 저희가 G7에 초대됐을까 이렇게 보면 결국은 미중 간의 경쟁 속에서 중국은 북한을 끌어다니고 있고 미국은 또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강하게 우리를 견인하고 있어서 또 중국 또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우리가 미국의 입장으로 가는 것을 가장 견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한미동맹과 어떤 미중 간의 이 경쟁이 우리의 지정학적인 어떤 전략적 레버리지가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해서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재덕 소장은 이어 미중 간 선택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미중 간의 장기화되는 이 분위기를 너무 미중 간에 침착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미중 간의 경쟁 속에서 유럽과 아세아의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주시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신북방, 신남방 국가하고의 경제나 외교적 협력을 또 확대해 갈 수 있다면 외교의 다변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제 미중 간의 대립이 이 한중의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 봅니다. 한편 정지용 부단대 원장은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 원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하는 것이라며 그 이유는 한반도 안정에 해롭다는 것과 중국 주변 국가의 안 좋은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